여야가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됐고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상설특검과 탄핵안, 국정조사로 전방위 공격을 펼치고 있는 야당과 이에 맞설 방어책 마련이 시급한 여당의 고심을 통해 연말 국회 향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예산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야당이 주도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예산 감액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예결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분풀이식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당직자들의 발언이 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오다인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이른바 농망4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격화하자 어제 냉각기를 갖자며 진화에 나선 추 원내대표.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친한계 일각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 원내대표가 내린 경고인데 이후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직자들의 언행이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는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 연금 개혁이 청년 세대에 불리해지더라도 탈퇴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복지를 확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 정부의 대북 전략인 강대강 전술은 결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정권은 러우 전쟁의 조기 휴전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거론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현역 의원 출마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현역 시도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기고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세수를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선 선거인 자격과 관련해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잘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시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4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지역입니다. 김 대변인은 올해 초 한동훈 대표가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먼저 번에 있었던 그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좀 다른 결과로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한시름 덜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재판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이어서 나온다면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리더 교체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증거가 부족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 있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렇게 묶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검찰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을 배임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3개 재판이 더 남아있는 데다 앞서 1심 선고가 난 2개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자중질환. 이 사자성어는 같은 편끼리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 그걸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 3주째 이어지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계파 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마침 전산 오류가 일어났고 그 사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비방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이더라라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반면 친한계는 익명이 보장되는 당원 게시판의 글을 사후 검열해서는 안 되며 당대표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네, 한 대표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차 더 확산돼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 김민전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팔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8명인 걸 겨냥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이 본회의 도중 잠든 모습이 찍혀서 지난번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잠민전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냐며 역공을 했습니다. 또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썼다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김 여사의 고모는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가족이 먼저 김 여사에 대한 비방글을 썼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고 자신이 쓴 글은 문제가 있는 거냐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는 친윤계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시사하면서 압박했는데요.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부 사안이 수사 중이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자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네, 원래 이제 네이밍을 붙이는 건 당대 당의 이제 싸움에서 많이 나오는데 당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픽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시동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여당 몫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관련 법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지난 201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꺼내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상설특검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의 추천권까지 배제한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해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비교섭 단체 2곳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의 국민의힘 목 2명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추천권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총 7명 중에 4명이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그러면 야당이 틀어지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서 이 처리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특히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미 제정된 법률의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목 그 2명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제 추천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의석수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 네. 단체 의석수 때문이죠. 네, 실제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달 8일에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지는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에서 주도하는 상설특검이 원만히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대로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임명 거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서 강제할 수단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이제 야당은 위헌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지만 딱히 그럴 상황에 대한 대안을 이 법안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픽은 무죄가 나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법률안 35건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세입 부수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 부수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그리고 공제 확대 등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소위에서 여야가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해왔지만 소득세와 조세특례 제한법, 상속증여세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자정까지 기재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논의했던 모든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의 마지막 합의에 맡겨질 것이라면서 이들 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경상남도 측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안수 경남지사가 하루빨리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용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 씨 처남이 가산점 항목인 자격증과 기숙사 근무 경력이 없는데도 면접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심각한 부정부패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4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다며 저출생, 지역 소멸 등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권한과 책임, 재정 등을 지방으로 더 많이 넘기는 실질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선 1기 서울시 의원을 지낸 지방자치 출신 첫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기존 틀을 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믿고 예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정부 예산과 세법 프리패스 제도인 현행 국회법 때문입니다. 자동 부의제 도입 이후 심사 기간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에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의 반발에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부의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 기한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매년 반복되어온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건 단 2번밖에 없었죠. 때문에 민주당에선 자동 부의에 쫓기지 않고 여야가 예산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될 경우 예산 심사의 고의적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전국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자동 부의되고 날짜를 지키는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예산들이 가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 잡기 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는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올릴 시점을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 협의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만큼 단독 처리가 가능한 거대 야당 의견대로 예산 전국이 흘러가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에선 국회 결정을 두고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 결정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려면
정부 이송 이후 최대 15일이 걸리게 되죠.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자동 부의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월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셋 자켓을 같은 색상으로, 그것도 회색으로 이렇게 맞춰왔는데요. 네. 자켓 색상은 똑같이 회색이지만 오늘만큼은 의견이 더 뚜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면 이너웨어는 다 색을 다르게 입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각각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다르네요. 네. 흑백이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흑백 대결. 오늘 한번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 상설 특검 내용인데요. 야당이 대여 집중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전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방침인데 이 대응이 과연 충분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상설 특검 공격과 방어 논리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부터 들어볼까요? 정은혜 의원님. 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평가하신 분이 이제 19%, 네. 그리고 아직 못한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이제 72%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72%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 72%의 이유가 민생 파탄이라든지 경제 위기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두 차례 거부권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설특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또 공천 문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지만이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매시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낮은 지지율을 저는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생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은 여당 그 특검 추천권이 또 배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정안을 이번에 낸 거죠. 네. 예, 원래는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국회 몫은 이렇게 2명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변협 회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이렇게 객관적인 3명. 예. 그래서 국회 몫을 이렇게 여당, 야당을 양쪽으로 나눈 이유는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특검을 하자는 취지겠죠. 상설 특검의 원래 취지가 그렇다면 지금 굳이 여기서 개정안을 여기서 통과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서 여당 몫이 빠지고 야당의 민주당 둘 그리고 진보당 1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특검의 그 추천위원회의 7명 중에 4명이 과반수를 넘는 4명이 그 국회 몫이 전부 다 야당 추천입니다. 사실 야당이 야당 입맛에 완전히 맞는 특검을 과연 지금 추천한다는 것이 상설 특검을 지금 하자고 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걸 정말 상설 특검을 그 정치적인 공세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저희가 의심되는 개정이죠. 원래 취지대로 한 게 아니고 네네. 굳이 개정을 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한쪽의 이해관계만 완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특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즉각 위헌 요소를 다투겠다. 헌법 소원 내지 또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이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2명을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둘 중에 1명을 이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미루거나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나 강제 규정이 없고 지금처럼 위헌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지금 그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이 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위헌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헌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임명을 미루거나 뭐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민심이 요동할 거라고 봅니다. 민심이 요동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법안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회 몫의 4명을 이제 야당과 그리고 비교섭 단체들이 또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은 정말 취지가 명확합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의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한 법이지 뭐 일반 다른 특검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가 국정을 운영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에 빠지는가. 정말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 실세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밀한 권력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조사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좀 찬성합니다. 네, 일단은 그 여론의 마음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론의 마음 하면 또 여심 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한 가지 네,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네, 네.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보고 정치적으로 좀 중립한 기관에서 지금 대통령이 아무래도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까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저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여당 야당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원안대로 했었어야지 굳이 여기서 개정안을 통과시켜가면서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심을 얘기하셨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너무 정치 공세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심에 더 맞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게 위헌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한쪽만 완전히 반영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살펴보면요. 12월 10일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면 야당 측에서 상설특검 공세 돌입한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 의혹별로 수사가 가능한 상설특검은 오히려 특검법보다도 강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기류 변화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향은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그 부결되었던 이유도 특검법이 부결되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특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당론으로 정해져서 거부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상설특검이 그 이후에 통과될지 여부라든지 뭐 다른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그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더 흔들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를 향한 흔들기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댓글 그 홈페이지, 그 내부 홈페이지 관련된 뭐 댓글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이런 특검법에 있어서 정말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저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공세는요. 바로 탄핵 공세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을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대검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여당은 보복 탄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장까지 겨냥한 탄핵 공세, 이건 국회 권한일지 아니면 탄핵 폭주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대변인님. 네,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탄핵의 폭주죠.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거는 탄핵 사유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사장 포함입니다. 예, 지금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자체도 탄핵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직무상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탄핵의 심판을 탄핵 심판이 인용될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겁박하는 취지에서 정치 공세로서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뭐 위증을 했고 또 대통령 관저의 감사가 부실 감사였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직무를 본인의 그 직무의 결과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유가 굉장히 중대하고 아주 엄중하고 또 제한적입니다. 네,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탄핵은 탄핵의 부수적인 그 효과인 그 직무 정지, 그 직무에서의 배제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을 직무 배제를 시켜서 뭔가 그 입맛에 맞는 그 감사위원들만으로 뭔가 대행하게 하든지 감사 기능도 멈출 수 있게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탄핵 소추가 의결될 정도의 그런 아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심판이 나기 전까지라도 그 직무에 계속 관여하게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취지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 목적과 수단이 반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탄핵 사유가 없는데 일단 그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요. 그럼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상 모든 기관을 그냥 탄핵 소추권을 의결함으로써 다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인사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의 사람들을 다 직무정지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감사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만약에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를 했을 때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지금 이론상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뭐 다 탄핵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걸 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걸로 엮어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면 대한민국의 검찰 마비시킬 수 있고 감사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탄핵권을 국회에 준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걸 하라고 탄핵 소추를 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무 정지되는 걸 노린 것이다. 이렇게 김연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탄핵 폭주고 남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반대 입장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도 민심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탄핵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주실 역풍도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강행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고 중립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고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같은 경우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법령 위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탄핵 공세다, 탄핵 남발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안이 처리될 내달 4일에는요. 그리고 해병대원 국정수사 요구안까지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민주당은 10명의 국조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했고요. 국민의힘은 결정권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그런 상태인데요.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와 또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하는 여당 원내 지도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관련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또 원내 지도부에게 이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당선될 때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특히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의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야말로 우리가 지금 역풍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역풍이 제대로 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참 곤란할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당사자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원내가 어떤 이야기를 아니죠.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상해 보자면 지금 사실 뭐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안 받을 수 있는 특검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는 사실 뭐 이제 내달 4일에 개시되고 나면 그 10명의 특위위원으로 개시가 되겠죠. 사실 그랬을 때 2022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야당 주도로 실시됐을 때 예, 뭐 이른바 개문발차라고 하죠. 그냥 이제 문 열어놓고 일단 개시됐을 때 뭐 하루 만에 동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야당이 이런 그 국정조사를 이 사건에 대해서 개시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들이고 또 탄핵 사유로 뭐 이렇게 엮기 위한 어떤 정치 공세를 시작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된 특위, 국조특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냥 그걸 그대로 지켜보면서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 때 했었던 것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참여의 여부 시기는 뭐 원내 지도부의 결정에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나는 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구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참여하게 된다면, 만일 참여하게 된다면 이게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해병대원의 그 죽음에 얽힌 진상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산안은 어떻게 될까 저희가 좀 지켜볼까 하는데요.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여야 지도부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박정 외교위원장도 내일이라도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감액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예산안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게 분풀이식 예산 강행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야당 측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건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지. 자, 우리 김혜란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감액안이 강행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액해야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분명히 어떤 이 각각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유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서도 심사하면서 서로 여야 간에 협의가 돼야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기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격 증액분을 포기하고 감액으로만 강행 처리를 해버렸죠.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부의 예비비 절반 깎고 또 그 사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검찰, 경찰의 그 특활비, 특경비 뭐 전액 일부 삭감하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이라든지 그런 뭐 또 비서실에 있는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어떤 국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거의 뭐 마비되는 결과가 오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거겠죠. 그 어떤 분풀이식, 어떤 기관에 대한 길들이기식으로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용돈 끊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게 집에 올 때 사 먹는 간식비 정도가 아니라 통학할 수 없는 정도, 예를 들면 문제집 살 돈도 없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험담은 아니신 거예요? 네.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뭐 마약, 뭐 조폭 사기 이런 사건들, 이런 민생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활동비가 전혀 없고, 특별활동비 뭐 전용이 안 되는 거 물론이거니와 특경비도 아예 전액 삭감했어요, 검찰은. 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국가의 그런 어떤 수사 기능을 마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용되는 내역들이나 출처들도 국민의 우리가 진짜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그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그 화폐의 사용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증액 부분이 되지 않은 점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민생경제와 관련하여서 또 재래시장 살리기라든지 어떤 지역 살리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그렇습니다. 아까 뭐 가정 얘기를 들으셨지만 살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내가 어떻게 어디를 중요하게 먼저 사용을 해야 하는가, 사실 빚을 갚아도 어디부터 갚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돈들, 과거에 그랬던 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로 이렇게 또 저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산 같은 경우는 날짜를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매번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12월만 되면 오늘 기한 넘기나 법정 기한 넘기나 안 넘기나 이러다 보면 결국에 피해보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예산들, 그리고 적당히 배분해야 되는 부처의 예산들이 저는 정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 대화 주제가요, 주로 이 야당의 공격
공세였기 때문에 좀 발언권이 좀 한쪽으로 많이 쏠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화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이야기하신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